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책을 읽어주는 엄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2020년 3월 휴머니스트 출판그룹이 발행한 루신 독본 안에 수록된 고향입니다. 지은이는 루신이고 옮긴이는 이우견입니다. 고향은 1921년 발표된 루신의 자전적 단편 소설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희망을 생각하자 나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룬투가 향로와 촛대를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책의 한 부분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사랑하며 사는 그곳이 희망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모진 추위를 무릅쓰고 이천리나 떨어진 곳에서 떠난 지 20여 년이나 되는 고향에 돌아간다. 때가 한겨울이라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날은 더욱 잿빛이 되고 차가운 바람이 배 안으로 들어와 윙윙 소리를 냈다. 덮개 틈으로 내다보니 창백한 하늘 아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쓸쓸하고 황량한 마을은 활기라곤 없었다. 내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이 일었다. 아, 이것이 내가 20년 동안 한시도 잊지 못했던 그 고향이란 말인가. 내가 기억하는 고향은 결코 이렇지 않았다. 고향은 훨씬 좋았다. 하지만 내가 고향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고 그 아름다움을 말하려고 하자 그 모습은 이내 사라져버리고 말도 사라져버렸다. 원래 이러했던 것도 같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다. 원래 고향은 이러했다. 발전이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느끼는 것 같은 슬픔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이번에 좋은 심정으로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다. 이번에 나는 고향과 작별하러 왔다. 오랫동안 우리 일가가 살아온 집이 타성바지에게 팔렸다. 올해까지 집을 넘겨줘야 해서 정월 초하루 전에 익숙한 옛 집과 영원히 작별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 내가 밥벌이하는 타관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고향집 대문 앞에 도착했다. 지붕 기와에는 마른 풀이 대가 꺾인 채 바람에 떨고 있어서 이 낡은 집이 주인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는 듯 했다. 다른 채에 살던 일가 친척들은 벌써 이사를 했는지 무척 적막했다. 우리 식구가 살던 방 앞에 이르자 어머니가 벌써 마중 나와 계셨고 이어 8살짜리 조카 흥얼이 뛰어나왔다. 어머니는 기뻐했지만 슬픈 얼굴을 숨기고 있는 기색이었다. 나더러 앉아 쉬며 차를 마시라고 하면서도 이사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흥얼은 나를 본 적이 없어서 저만치 떨어져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사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저쪽에 벌써 집을 얻어놓았고 약간의 가재도구도 사놓았으며 그 밖의 것들은 집에 있는 가구를 다 팔아서 더 장만하자고 했다. 어머니도 그러자고 하면서 짐은 대충 다 꾸려놓았고 가구도 가지고 가기 어려운 것은 거의 다 팔아치웠는데 돈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하루 이틀 쉰 뒤 친척들에게 인사드리고 떠나도록 하자.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지요. 그리고 룬투 말이다.
그 애가 집에 올 때마다 네 안부를 묻는다. 무척 보고 싶어 하더라. 내가 너 오는 날짜를 기별해 두었으니 아마 건너올 게다. 그 순간 내 머리에는 갑자기 신비로운 그림 하나가 번쩍 떠올랐다. 푸른 하늘에는 황금빛 둥근 달이 걸려있고 그 아래 해변 모래밭에는 수박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 사이로 목에 은목걸이를 한 11~12살 된 소년이 손에 들고 있던 작사를 작가가 만든 말로 오소리를 가리킨다. 를 향해 던진다. 하지만 차는 몸을 돌려 그 애의 다리 사이로 도망가 버린다. 이 소년이 바로 룬트다. 내가 그 애를 안 것은 연하문 살 때로 벌써 30년 전 일이다.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집안 형편이 좋았고 나도 어엿한 도련님이었다. 그 해는 우리 집이 큰 제사를 지낼 차례였다. 그 제사는 30여 년마다 순서가 돌아오기 때문에 아주 정중하게 지내야 했다. 정월에 조상의 영정을 모셨다. 제물도 많고 제기도 아주 신경을 썼는데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도 많았으므로 제기를 도둑맞지 않도록 잘 지켜야 했다. 우리 집에는 망월 머슴이 하나 있었다. 우리 고장에서는 머슴을 셋으로 나누었는데 1년 내내 한 집에서 일하는 머슴을 장년, 일정 기간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머슴을 단공,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설날이나 명절이나 새를 거두어 드릴 때만 와서 일하는 머슴을 망월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혼자이다 보니 손이 부족해 그가 아버지께 자기 아들 룬트에게 제기를 지키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나도 기뻤다. 난 룬트란 이름을 진즉부터 들었고 또 그 애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윤달에 그것도 오행 중에 토가 빠진 날에 태어나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룬트라고 지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애는 덫으로 새도 잘 잡았다. 나는 설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설날이 되면 룬트도 올 것이다. 고대하던 금음깨가 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룬트가 왔다고 일러주시자마자 나는 날듯이 달려갔다. 룬트는 부엌에 있었다. 둥근 검붉은 얼굴에 작은 털모자를 쓰고 목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은목걸이를 걸었다. 은목걸이만 봐도 그 애의 아버지가 그 애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알 수 있었다. 아들이 행여 죽을까봐 부처님께 치성을 드리고 은목걸이를 목에 걸어 아이를 메워두는 것이었다. 그 애는 낯을 많이 가렸지만 내게는 그러지 않았다.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는 나하고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한나절이 못되어 우리는 친해졌다. 그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룬트가 무척 즐거워했고 성에 와서 예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았다고 이야기하던 모습만은 기억난다. 이튿날 나는 그 애에게 새를 잡아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 애가 말했다. 그건 안 돼. 눈이 많이 와야 하거든. 우리 동네 모래밭에 눈이 많이 오면 난 눈을 쓸고 빈 털을 만든 다음 큰 대나무 바구니를 가져다 짧은 막대로 받쳐. 그리고 그 밑에 곡식을 뿌려두지. 그럼 새가 먹으러 오거든? 그때 내가 멀리서 막대에 묶은 끈을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 새가 대나무 바구니에 갇히는 거지. 무슨 새든지 다 잡아. 참새, 꿩, 산비둘기, 파랑새. 그 뒤로 나는 눈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룬트가 말했다. 지금은 너무 추워. 내년 여름에 너 우리 동네에 올래? 우린 낮에는 바닷가에 가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귀신 조개 껍데기도 있고 부처님 조개 껍데기도 있어. 저녁에는 아버지와 같이 수박밭을 지키러 가. 너도 가도 돼. 도둑 때문에? 아니, 길 가던 사람이 목이 말라 수박을 따먹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도둑이라고 안 해. 두더지나 고슴도치, 차 같은 것들한테서 지키는 거지. 달빛이 비치면 수박밭에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 차가 수박을 갉아먹는 거야. 그러면 쇠 작사를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 그 당시에 나는 차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다. 물론 지금도 모른다. 그저 강아지만 하고 아주 사나울 거라고만 짐작했다. 물지 않아? 작살이 있잖아. 다가가서 차가 보이면 찌르는 거야. 그러면 놈은 영리해서 오히려 사람 쪽으로 달려들어서 가랑이 사이로 도망가 버려. 털이 기름처럼 미끄러운데. 세상에 그렇게 신기한 일도 있다는 것을 나는 전혀 몰랐다. 해변에 그렇게 여러 가지 조개 껍데기가 있고 수박에 그렇게 위험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몰랐다. 그저 수박은 과일 가게에서 판다는 것만 알았다. 한 살이 때 우리 동네 모래밭에 물이 밀려 들어오면 망둥이들이 마구 튀어오르거든. 청개구리 같은 게 둘씩 달려서. 아, 룬트 가슴속에는 이토록 신기한 일이 무궁무진하구나. 내 주위의 친구들은 전혀 모르는 일들이. 그 아이들은 이런 것을 몰랐다. 룬트가 바닷가에 있을 때 그 애들은 나처럼 높은 담이 둘러쳐진 마당에서 네모난 하늘만 보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정월이 지나 룬트는 집에 돌아가야 했다. 나는 엉엉 울었고 룬트도 부엌에 숨어 울면서 나오지 않다가 결국 그의 아버지에게 끌려갔다. 나중에 그는 자기 아버지 편에 내게 조개 껍데기 한 봉지와 예쁜 새털을 보내주었다. 나도 한두 번 물건을 보내주었는데 그 후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그의 이야기를 하자 그때 기억이 번개처럼 되살아나 나의 아름다운 고향을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바로 대답했다. 그거 잘 됐군요. 지금은 어떻게 지낸대요? 그의 말이냐? 형편이 썩 여의치 않나 보더라. 어머니가 말하면서 밖을 내다보았다. 저 사람들이 또 왔네. 가구를 사러 왔다면서 멋대로 집어가지 뭐냐. 내가 가봐야겠다. 어머니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 몇몇 여자들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흥얼에게 가까이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글자를 쓸 줄 아는지, 이사 가는 게 좋은지 물었다. 우리 기차 타고 가요? 그래, 기차 타고 간단다. 배는요? 먼저 배를 탔다가. 아이고, 이게 누구야? 수염은 왜 그리 길었노? 날카로운 새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더니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입술이 엷은 쉰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앞에 서 있었다. 두 손으로 허리를 짚고 치마도 두르지 않은 바지 차림으로. 바지 위에 치마를 입는 것이 청나라 때 만주족의 정장이다. 두 발을 벌리고 선 모습이 영락없이 제도용 컴퍼스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 모르겠어? 내가 안아주기도 했잖아. 나는 더욱더 놀랐다. 다행히 어머니가 들어와 거들며 말했다. 오랫동안 나가 있다 보니 잊은 게지. 너도 기억날 거다. 그러면서 내게 말했다. 맞은편 집에 사는 양얼 아주머니잖니. 두부 가게 하던. 아, 기억이 났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맞은편 두부 가게에 양얼 아주머니가 종일 앉아 있었다. 다들 두부섯이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의 미녀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때는 하얗게 분을 바르고 있어서 그런지 광대뼈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 입술도 이렇게 엷지 않았다. 게다가 종일 앉아만 있어서 이렇게 컴퍼스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볼 일도 없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 때문에 두부 가게 장사가 잘 되는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나이가 어렸던 탓인지 그런 소문에 아무 느낌도 없었고 그래서 완전히 잊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컴퍼스는 기분이 상했는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폴레옹을 모르는 프랑스인이나 워싱턴을 모르는 미국인을 비웃듯 말했다. 잊어버렸다고? 하긴 이렇게 눈 높은 귀하신 몸이 되셨으니. 그럴 리가요. 내가 당황해 일어서며 말했다. 그런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봐. 쉰. 자네 부자가 됐고 이런 구닥다리 가구는 옮기기도 어려우니 날 주라고. 우리같이 없이 사는 사람한테는 쓸모가 있거든. 저 부자 아니에요. 이걸 팔아서. 에구머니, 지방관이 되었으면서도 부자가 아니야? 첩도 셋이나 거느리고 출타할 때면 8명이 드는 가마를 탈 텐데. 그게 부자가 아니야? 허참, 나는 못 속이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는 입을 다문 채 서 있었다. 어이구, 돈이 있을수록 더 짠돌이고 그렇게 짠돌이니까 돈이 많은 게고. 컴퍼스는 씩씩거리며 돌아서더니 투덜거리며 천천히 밖으로 나가다가 어머니 장갑 한 켤레를 허리춤에 슬쩍 넣고는 가버렸다. 그 뒤로 가까이 사는 일가 친척들이 찾아왔다. 나는 접대를 하면서 틈틈이 짐을 꾸렸다. 그렇게 사나흘이 지났다. 날씨가 꽤 추운 날 오후 점심을 먹고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누가 들어오는 것 같아 돌아보았다.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 황망히 일어나 맞으러 나갔다. 룬트였다. 한눈에 룬트를 알아보았지만 내 기억 속의 룬트는 아니었다. 키가 배는 컸고 예전에 둥근 검붉은 얼굴은 검누런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게다가 주름이 깊게 패고 눈도 그의 아버지처럼 주위가 온통 벌겋게 부어올랐다. 나는 해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종일 바닷바람을 쏘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다는 걸 알고 있었다. 머리에 다 해진 번거지를 쓰고 몹시 얇은 속옷 하나만 입은 그는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손에 종이 봉지와 긴 담뱃대를 들었는데 내가 기억하는 혈색 좋고 통통하던 그 손이 아니라 굵고 거칠고 갈라져서 소나무 껍질 같은 손이었다. 그때 나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 그저 이렇게 말했다. 아, 룬투 형 왔어요? 이어 많은 말이 구슬개미처럼 잇따라 쏟아져 나오려고 했다. 꿩, 망둥이, 조개 껍데기, 차. 하지만 무엇인가에 가로막힌 듯 머리에서만 뱅뱅 돌 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가 멈추어 섰다. 얼굴에는 기쁨과 처량함이 교차했다. 입술을 꿈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결국에는 그의 태도가 공손해지더니 또렷하게 불렀다. 나리! 나는 소름이 끼쳤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 사이에 이미 슬픈 두꺼운 장벽이 놓여 있다는 것을. 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고개를 돌리더니 수이성, 나리께 인사드려라 하면서 뒤에 숨어있는 아이를 끌어냈다. 이 아이야말로 20년 전의 룬트였다. 다만 안색이 좋지 않고 약간 말랐으며 목에 은목걸이가 없을 뿐이었다. 5째예요. 세상 구경을 못해서 숨기만 하네요.
어머니와 흥얼이 우층에서 내려왔다. 우리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마님, 기별은 진즉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나리가 돌아오신다고 해서. 룬트가 말했다. 아니, 자네 무슨 말투가 그런가? 옛날에는 둘이 형, 동생 하지 않았나? 옛날처럼 쉬나 그러게. 아이고, 마님도 참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그땐 어려서 철이 없어. 룬트가 말하면서 다시 수의성을 앞으로 불러 인사를 시키려 했지만 아이는 수줍어하며 그의 뒤로 딱 달라붙었다. 이 애가 수의성인가? 다섯째라고? 다들 낯설어서 수줍은 모양이구먼. 흥얼아, 수의성이랑 가서 놀아라. 어머니가 말했다. 흥얼이 이 말을 듣고 수의성을 부르자 수의성이 선선히 따라갔다. 어머니가 룬트 떨어 앉으라고 권하자 룬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앉았다. 그리고는 긴 담뱃대를 탁자 옆에 기대어 놓고 종이 봉지를 꺼냈다. 겨울이라 뭐가 있어야지요. 청대콩인데 저희 집에서 말린 겁지요. 날이 들이려고. 나는 그의 형편을 물었다. 그는 고개를 흔들 따름이었다. 무척 어렵습죠. 여섯째까지 일손을 돕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세상이 어지러워서 오만 돼서 돈을 뜯고 정해진 규정도 없고 수학도 좋지 않고요. 농사를 지어서 내다 팔아도 세금으로 몇 번 뜯기고 나면 본전도 못 찾습지요. 그렇다고 안 팔자니 썩히는 도리밖에 없고. 그는 연신 고개를 저었다. 얼굴에 팬 그 많은 주름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서 흡사 돌조각 같았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겠는지 잠시 침묵하더니 담뱃대를 들고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어머니가 묻자 집안일이 바빠서 내일 바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아직 점심 전이라고 해서 부엌에 가서 직접 밥을 볶아 먹으라고 했다. 그가 나간 뒤 어머니와 나는 그의 형편에 한숨을 쉬었다. 줄줄이 딸린 자식, 흉년, 가혹한 세금, 그리고 군대와 토비, 관리, 지주 모두가 한결같이 그를 괴롭혀 등신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머니가 내게 가지고 가지 않을 물건을 죄다 그에게 골라가도록 하자고 했다. 오후에 그는 물건 몇 개를 골랐다. 긴 탁자 2, 의자 4개, 향로와 촛대 1벌, 저울 하나였다. 그는 재도 달라고 했다. 우리 고장에서는 밥을 할 때 볏짚을 썼고 그 재는 땅에 기름으로 썼다. 우리가 떠날 때 배로 실어 가겠다고 했다. 밤에 우리는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수의성을 데리고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아흐레가 지나 우리가 떠나는 날이 되었다. 룬트가 새벽같이 왔다. 수의성은 데려오지 않았고 5살짜리 딸만 데리고 와 배를 지키게 했다. 우리는 종일 바빠서 이야기를 나눌 틈이 없었다. 손님도 많았다. 환송하러 온 사람, 물건 가지러 온 사람, 그리고 환송도 하고 물건도 가져가려고 온 사람까지. 저녁이 되어 우리가 배를 탈 무렵에는 이 낡은 집의 크고 작은 세간이 죄다 치워졌다. 우리가 탄 배가 앞으로 나아갔다. 강 양쪽의 푸른 산들이 황혼에 검푸르게 물들며 배의 고물 쪽으로 밀려났다. 흥얼과 나는 선창에 기대어 희미해지는 바깥 풍경을 같이 내다보았다. 아이가 불쑥 물었다. 큰아빠, 우리 언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다니?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돌아올 생각을 하는구나. 하지만 수희성하고 약속했어요. 그의 집에 놀러 가기로. 흥얼은 크고 검은 눈을 한껏 뜨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나도 어머니도 마음이 무거웠고 그래서 또 룬투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는 우리 집이 이삿짐을 챙기기 시작하고부터 두부서시 양월 아주머니가 날마다 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저께는 그이가 잿더미에서 그릇과 접시를 10개 넘게 꺼냈다는 것이다. 설왕설래 끝에 결국 룬투가 파묻어둔 것이고 재를 실어 갈 때 같이 가져가려 한 모양이라고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양월 아주머니가 이 발견을 자기 공으로 돌리며 개 애간장 태우는 모이통, 우리 동네에서 닭을 칠 때 쓰는 도구로 나무판 위에 창살을 치고 그 안에 모이를 주면 닭은 목을 집어넣고 먹을 수 있지만 개는 그럴 수 없어 쳐다보며 애간장만 태운다. 를 들고 쏜살같이 도망갔다고 했다. 전족한 발에 굽 높은 신발을 신고도 그렇게 잘 뛸 수가 없더라고 했다. 옛집이 내게서 점점 멀어졌다. 고향 산천도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나는 아무 미련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주위에 보이지 않는 높은 담이 둘러쳐져 있고 나 혼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것만 같아 몹시 답답했다. 수박밭에서 은목거리를 하고 서 있던 어린 영웅의 모습이 원래는 내게 아주 생생했다. 하지만 지금은 갑자기 희미해졌고 이것이 또한 나를 한없이 슬프게 했다. 어머니와 흥얼은 잠이 들었다. 나는 누워서 배 밑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내가 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생각했다. 나와 룬트는 결국 이렇게 멀어졌지만 우리 뒷세대는 여전히 하나로 이어져 있다. 흥얼은 지금 수희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들이 더는 나처럼 되지 않기를, 서로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나처럼 고생한 나머지 몸부림치며 사는 것도 바라지 않고 그들이 룬투처럼 고생한 나머지 무감각한 삶을 사는 것도 바라지 않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이 고통스러운 나머지 방종한 삶을 사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희망을 생각하자 나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룬투가 향로와 촛대를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그가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한시도 잊지 못한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의 이른바 희망이란 것도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상이 아닐까? 그가 바라는 것은 가깝고 내가 바라는 것은 멀다는 차이만 있을 뿐. 몽롱한 내 눈앞에 해변의 파란 모래밭이 펼쳐졌다. 그 위 푸른 하늘에는 황금빛 둥근 달이 걸려 있다.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란 원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지상의 길과 같다.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다.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